홍칠공은 가지나기 떠난 후 슬픔에 잠겨있는 곽정을 달랬다.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가대엽이나 황노사나 모두 성격이 괴팍해 한번 틀어지면 골이 깊어지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는 그냥 내게 맡기거라. 그 말에 곽정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사부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홍칠공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 사부는 우가촌에서 만나 이굴까지 나를 보호해 데리고 와주었다. 주백통이 그놈들에게 속아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시합을 하는 바람에 위험했지만 네 사부가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었지. 아까는 싸움이 워낙 치열했던지라 네 사부와 만나고 나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겨를이 없었다. 그래도 의협심이 그렇게 강하신 분인데 속이 좁기야 하겠느냐? 며칠 후면 8월 중추절이니 연우루에서 대결을 한 뒤에 내가 이야기를 해보마. 그 말에 곽정은 눈물을 삼키며 연신 감사의 예를 표했다. 그 모습에 홍칠공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아까 보니 너희 둘 다 무공이 크게 늘었더구나.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황용이 홍칠공과 헤어진 이후의 일들을 제잘제잘 떠들어댔다. 그리고 1등 대사가 홍칠공에게 전수해주라는 구음진경의 내용도 이야기해줬다.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던 홍칠공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기쁨에 넘쳐 펄쩍 뛰어올랐다. 그렇구나. 그 방법이면 되겠구나. 다만 나는 용이 너와는 다르게 시간이 너무 지나 최소한 1년 반은 걸려야 기경팔맥을 뚫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자 황용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연우루 대결을 위해 상대방은 구양봉을 데려올 거예요. 노안동 아저씨라면 구양봉에게 뒤지지 않겠지만 워낙 제멋대로시니 그 자리에서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어요. 차라리 도화도에 가서 저희 아버지를 모셔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용의 말에 홍칠공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먼저 가흥으로 갈 테니 너희는 도화도로 가거라. 곽정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홍칠공을 가흥으로 모시겠다고 했으나 홍칠공은 홍마를 타고 가면 누가 덤비더라도 도망칠 수 있을 거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중추절에 연우루에서 만나기로 하고 곽정과 황용은 홍칠공과 헤어져 배를 타고 도화도로 향했다. 도화도에 도착한 황용은 숲속으로 달려가며 곽정에게 따라오라며 손짓했다. 곽정은 길을 잃을까봐 황용 뒤를 바짝 쫓아갔다. 그런데 복잡한 길을 한참 달려가던 황용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뒤따라온 곽정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황용 앞으로 나서는데 웬 말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곽정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숙이고 자세히 살펴보니 셋째 사부인 한보구가 타고 다니던 황마였다. 놀란 곽정이 손을 뻗어 말의 배를 만져보니 차디찬 것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듯했다. 곽정은 어려서부터 이 말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오랜 친구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말이 여기에 죽어있으니 마음이 저려왔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이상하게도 황마는 가로누워 죽은 것이 아니라 네 다리를 구부린 채 둥그렇게 말려 죽어 있었다. 곽정은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곽정이 황급히 어깨로 말의 목 아래를 받치고 오른손을 뻗어 양다리를 더듬어 보니 예상대로 다리뼈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말의 등을 만져보아도 역시 뼈가 부러져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황마는 내공 고수의 일장을 맞고 죽은 것이 분명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손을 들던 곽정은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손바닥이 온통 피투성이었던 것이다. 혈흔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지만 아직 비린내를 풍기는 것이 사나흘 전에 흘린 피인 듯했다. 그는 말을 뒤집어가며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상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곽정은 다리에 힘이 풀리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게 셋째 사부님의 피란 말인가? 황용은 옆에서 말을 살피는 곽정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급할 것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꽃나무를 젖히고 땅바닥을 살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곽정은 땅에 떨어져 있는 혈흔을 보고는 길을 잃든 말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둘러 걸어갔다. 그렇게 수리를 따라가다 보니 앞에 키가 작은 꽃나무 숲이 나타났고 숲 사이로 묘지가 보였다. 그러자 황용이 얼른 뛰어가 묘 앞에 엎드렸다. 그 묘는 다름 아닌 황용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묻힌 곳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비가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묘비를 바로 세우고 보니 거기에는 도와도여주 풍시 매향지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황용은 묘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섬에 뭔가 변고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곧바로 묘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묘 주위에 풀은 짓밟혀 뭉그러져 있고 묘문 입구에는 무기에 부딪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황용은 묘문 앞에서 한참 동안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안쪽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제야 두 사람은 허리를 숙이고 묘 안으로 들어섰다. 묘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석벽은 여기저기 부딪혀 깨진 흔적이 있었다. 그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듯 했다. 그런데 앞서가던 황용이 갑자기 허리를 굽히더니 땅에서 뭔가를 주워들었다. 곽정은 비록 통로 안이 어둡기는 했지만 그 물건이 정금발이 쓰는 쇠저울의 저울대 반토막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저울대는 강철을 주조해 만든 것으로 사람 팔뚝만 한 굵기였다. 그런 저울대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 두 동강이 났다니 황용과 곽정은 서로 마주보며 입을 떼지 못했다. 당금 무림의 맨손으로 이 저울대를 부러뜨릴 사람은 세상에 몇 되지 않을 것이며 하물며 이 도화도안이라면 황약사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부러진 저울대를 든 황용의 두 손이 파르르 떨렸다. 곽정은 황용의 손에서 저울대를 받아들어 허리춤에 찼다. 그러곤 허리를 굽혀 나머지 반토막을 찾았는데 나머지 반토막을 찾는 동안 곽정의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다. 몸으로는 나머지 반토막을 찾고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차라리 발견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데 손을 바닥에 대고 더듬다가 웬 둥글고 딱딱한 물건이 만져져 들어보니 바로 저울대에 매달린 저울추였다. 곽정은 저울추도 주워 품속에 넣고 계속 바닥을 더듬어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손에 차가운 것이 만져졌는데 물컹물컹한 것이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곽정은 흠칫 놀라 몸을 일으키고 허둥지둥 품속을 더듬어 부싯돌을 찾아 불을 밝히고 그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그 순간 곽정은 너무나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황용이 얼른 떨어진 부싯돌을 주워 묘 안에 있는 등잔을 찾아 불을 붙였다. 그 불빛에 의지해 황용이 바닥을 보니 놀랍게도 정금발이 두 눈을 부릅뜬 채 죽어 있었다. 그리고 저울대에 남은 반토막이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황용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기를 내어 곽정의 코에 연기를 씌워주었다. 연기가 코로 들어가자 곽정은 기침을 하며 깨어났다. 정신을 차린 곽정은 멍하니 황용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켜 안으로 들어갔다. 묘실에 들어가니 그곳은 더욱 어지럽게 망가져 있었다. 그 와중에 남이인의 멜대가 땅바닥에 꽂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묘실 왼쪽 구석에도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는데 머리에 망건을 쓰고 신발은 벗겨져 있었다. 그 뒷모습은 틀림없는 주총이었다. 곽정은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주총의 몸을 뒤집었다. 불빛에 드러난 주총은 이번저리에 묘한 미소를 띤 채 죽어 있었다. 곽정은 그런 주총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둘째 사부님, 제자 곽정이 왔습니다. 곽정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주총의 몸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자 후두두 소리와 함께 주총의 품속에서 각종 보석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다. 황용은 보석들을 주워들어 살펴보고는 다시 힘없이 떨어뜨리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버지가 엄마와 함께 묻은 보석이에요. 그 말에 곽정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마치 피라도 쏟아낼 듯한 눈초리였다. 그럼 둘째 사부님께서 보석을 훔치러 오셨다는 거야? 네 생각에는 우리 사부님께서 보석 따위를 훔치기 위해 네 어머니의 무덤까지 들어왔다는 거야? 곽정의 말투는 점점 분노에서 비탄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곽정은 비통함과 분노로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곽정은 눈앞이 캄캄했다 환해졌다 하며 제정신이 아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곽정을 보며 황용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빠, 첫째 사부님이 절 죽이려 했을 때부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줄 짐작했어요. 그러나 곽정은 황용의 뒷말을 더 듣지 않고 벌떡 일어나 주먹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큰 걸음으로 왔다 갔다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황용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어머니의 화상을 응시하다 얼굴 부분에 뭔가가 있음을 발견했다. 다가가 살펴보니 암기 2개가 박혀 있었는데
뽑아서 살펴보니 가지나기 쓰는 암기였다. 황용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제사 때 쓰는 탁자 뒤에 있는 휘장을 걷었다. 그러자 황용 어머니의 옷관이 드러났는데 황용은 옷관 곁으로 다가가다 헉 하고 짧은 비명을 내뱉었다. 한보구와 한소영 남매가 나란히 옷관 뒤에 죽어 있었던 것이다. 한소영은 스스로 자결을 한 듯 손에 칼자루를 쥔 채였고 한보구는 상체를 관 위에 걸친 모습이었다. 그의 뇌문 한가운데에는 5손가락에 뚫린 자국이 뚜렷이 남아있었다. 곽정은 다가가 한보구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매초풍이 죽은 것은 내 눈으로 확인했다. 이제 구운백골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황약사뿐이다. 그러면서 곽정은 한보구의 시신을 가만히 땅바닥에 내려놓고 한소영의 시신을 단정하게 바로잡았다. 그런 다음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가는 곽정의 시선은 이미 초점을 잃어 황용 곁을 지나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듯했다. 황용은 그런 곽정의 모습에 가슴이 서늘해져 한참을 멍하게 서 있었다. 이 묘실은 황용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지만 내구의 시체가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밖으로 달려나오는데 발에 뭔가 걸려 넘어질 뻔했다. 황용은 묘지 밖으로 나오고서야 발에 걸린 게 정금발의 시신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아버지가 강남 사계를 죽였다면 왜 묘문을 닫지 않았을까? 더구나 아버지가 어째서 강남 사계를 엄마와 함께 있게 그냥 두었을까? 황용은 혹시 아버지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서둘러 묘문을 닫고 집으로 달려갔다. 곽정은 황용보다 먼저 나가고도 몇십 걸음 만에 방향을 잃고 말았다. 그러다 황용이 오는 것을 보고는 그녀 뒤를 쫓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대나무 숲을 지나고 연꽃 연못을 지나 황약사 가기가 하던 정사에 닿았다. 그런데 정사는 이미 이리저리 기울고 허물어져 부러진 기둥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놀란 황용이 아버지를 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집 안에는 탁자가 기울어지고 의자가 뒤집힌 채 널브러져 있고 책이며 벼루, 붓 등이 방 안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두루마리도 반쯤 찢겨 있었다. 그러나 황약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황용은 두 손으로 기울어진 탁자를 붙잡고 섰다. 비틀거리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황용은 퍼뜩 정신이 든 듯 갑자기 뛰어나가 벙어리 하인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 한 바퀴 둘러보았다. 역시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부엌 아궁이도 불을 뗀 지 오래된 듯 차가운 재만 남아있는 것이 모두 죽지 않았으면 이미 오래전에 떠나버린 것 같았다. 이 섬에는 황용과 곽정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황용은 천천히 서재로 돌아왔다. 곽정은 두 눈을 부릅뜨고 무표정한 얼굴로 방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었다. 오빠 울어요. 우선 울고 나서 이야기해요. 황용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이미 내공이 상승의 경지에 들어선 곽정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도 이를 외부로 쏟아버리지 못하고 심한 내상을 입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나 곽정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듯 멍하게 황용만 응시했다. 황용은 다시 말을 해보려 했지만 그저 오빠하고 부르기만 할 뿐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곽정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사부님들을 묻어드려야지. 그렇지. 먼저 사부님들을 묻어드려야지. 그러자 황용은 정신이 퍼뜩 들었다. 그래요. 묻어드려야죠. 황용은 앞장서서 어머니의 묘지 앞까지 길을 인도했다. 곽정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황용이 팔을 뻗어 묘비를 밀려고 하자 곽정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오른쪽 다리를 들어 묘비를 냅다 걷어찼다. 묘비는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든 것이어서 곽정이 있는 힘을 다해 찼는데도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기만 했을 뿐 부서지지 않았다. 오히려 곽정의 오른발에 선혈이 낭자하게 흘렀다. 그러나 곽정은 아픈 줄도 모르는 듯 이번에는 두 손으로 묘비를 힘껏 때리고 밀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정금발의 저울대 반토막을 뽑아들고는 묘비에 닥치는 대로 휘둘러댔다. 묘비의 저울대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고 부서진 돌가루가 날리더니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저울대가 또 부러지고 말았다. 곽정은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쌍장을 날려있는 힘을 다해 묘비를 때렸다.
그러자 묘비는 결국 허리 부분이 동강나 그 속에 박힌 철심이 드러났다. 곽정이 철심을 잡고 힘껏 흔들자 철심이 구부러지기도 전에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묘문이 열렸다. 황약사 말고 누가 이런 장치를 안단 말인가? 누가 우리 사부님들을 이 망할 묘지로 끌어들인단 말인가? 황약사 말고 누가 있어? 누가 있냐고? 곽정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부러진 묘비는 흠집투성이가 되어 여기저기 선혈이 튀어 있었다. 황용은 곽정이 제 어머니의 묘지에 대한 분노가 깊은 것을 보고 혼자서 마음을 다잡았다. 오빠가 엄마의 옷관을 부숴 화풀이를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관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황용이 묘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곽정은 이미 정금발의 시신을 안고 나왔다. 그는 시신을 내려놓고 다시 들어가 주총, 한보구, 한소영의 시신을 차례로 공손히 안고 나왔다. 황용이 흘깃보니 곽정의 표정은 엄숙하기 그지없었다. 그런 그의 표정이 오히려 황용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곽정은 시신 네 구를 숲속으로 안고 들어갔다. 묘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야 몸을 숙여 땅을 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소영의 장검으로 땅을 팠지만 점차 파는 속도가 빨라지자 검자루가 뚝 부러지고 말았다. 그는 가슴에서 열기가 치밀어 오르는 듯 입을 벌리고 선혈을 토해내고야 말았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으로 땅을 파서 흙을 내던지는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 황용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삽을 2개 가져와 하나는 곽정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들고 도우려고 나섰다. 그러나 곽정은 말 한마디 없이 황용의 손에서 삽을 빼앗더니 뚝 부러뜨리고는 다른 삽으로 혼자서 땅을 팠다. 이렇게 되자 황용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땅에 주저앉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곽정은 쉬지 않고 계속 땅을 파내려갔다. 잠시 후 4개의 구덩이가 만들어지고 곽정은 먼저 한소영의 시신부터 한보구, 정금발의 시신을 차례로 구덩이에 눕히고 흙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총의 시신을 옮겨 구덩이에 누이려던 곽정은 갑자기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 주총의 품 안을 더듬어 보석을 꺼내기 시작했다. 곽정은 황약사의 더러운 보석을 둘째 사부와 함께 묻고 싶지 않았다. 곽정은 주머니 속을 뒤져 보석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러다 주머니 밑바닥에서 백지 한 장이 나오자 얼른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도화도 황도주 전 상서. 소문에 전진육자가 사람들의 말만 믿고 도화도로 갈채비를 하고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생긴 오해 때문에 원한을 품게 되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황도주께서는 일찍이 왕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신 선배이신데 어찌 스스로 자리를 낮추어 그 후배들과 겨루시겠습니까? 원대한 포부를 지닌 영웅호걸은 작은 시비에는 연연하지 않는 법이니 잠시 물러나셨다가 후일 전진규 후배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치고 도주님 앞에 엎드려 사죄를 한다면 천하의 영웅호걸들이 도주님의 높은 의를 칭송해 마지 않을 것입니다. 강남후배 가진학, 주총, 한보구, 남이인, 정금발, 한소영 배상. 틀림없는 주총의 필체였다. 종이를 든 곽정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전진칠자와 황약사가 우가촌에서 맞설 때 구양봉이 도끼를 써 장진자 담처단을 죽였다. 그때 구양봉이 말 한마디로 화를 황약사에게 뒤집어 씌웠고 어차피 아나무인인 황약사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아 전진교에서는 황약사를 미워하게 되었다. 아마도 전진교에서 복수하기 위해 도화도로 온다니까 강남육계는 양측의 피해가 생길까봐 황약사에게 잠시 피해 있다가 천천히 진상을 밝히자는 편지를 쓴 모양이었다. 곽정은 자기 사부들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되돌려준 황약사의 만행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러다 문득 또 다른 생각도 들었다. 편지를 써놓고 왜 보내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곽정은 강남육계보다 전진육자가 먼저 도화도에 도착해서 이미 싸움이 벌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강남육계가 싸움을 말리려 했는데 황약사가 강남육계가 전진육자를 도우러 온 줄 알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살수를 쓴 것이라 생각했다. 곽정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종이를 접어 품에 넣으려 했다. 그런데 언뜻 보니 뒤에도 글자가 적혀 있었다. 얼른 뒤집어 보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뒷면에는 어지러이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다들 방비를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마도 갑자기 일을 당해 미처 다 쓰지 못한 듯했다. 곽정은 마지막에 쓰인 동자를 보며 둘째 사부가 동사를 조심하라고 쓰려다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고는 편지를 움켜쥐고 이를 부드득 갈았다. 둘째 사부님, 둘째 사부님. 사부님의 호의를 황노사는 악의로 받아들였군요. 비통한 심정에 곽정의 손에서 힘이 풀리자 편지가 툭 하고 떨어졌다. 곽정은 허리를 구부려 주총의 시신을 안아 올렸다. 황용은 편지를 읽고 있는 곽정의 표정을 보고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러다 구겨진 편지가 땅에 떨어지자 천천히 다가가 주워들고는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편지를 다 읽은 황용이 고개를 들어 곽정을 보니 그는 주총의 시신을 내려놓고 주총이 왼손에 움켜쥐고 있던 물건을 꺼내들고 살펴보고 있었다. 황용이 보니 비치를 갈아 만든 여자 신발인 듯했다. 길이는 1촌 정도로 푸른빛을 내고 있었다. 장난감이지만 신발과 똑같이 정교하게 만들어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이 진귀한 물건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묘지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인데 주총이 어디서 구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곽정은 이리저리 뒤집어 보다가 신발 밑바닥에 초자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발 안쪽 바닥에는 또 빗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제 곽정은 보석이라면 신물이 날 지경이어서 벌컥 성을 내며 땅에 내동댕이 쳤다. 황용은 비치 신발이 제 발 옆에 떨어진 것을 보고 몸을 굽혀주었다. 이건 우리 엄마 것이 아니에요. 황용이 신발을 내밀었지만 곽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황용은 할 수 없이 신발을 그냥 제품에 넣었다. 그러는 사이 날은 점점 어두워졌다.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곽정은 여전히 사부들의 무덤 곁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 석상처럼 서 있는 곽정의 모습을 보고 황용은 덜컥 겁이 났다. 쓸쓸한 바람과 차가운 달, 은은한 파도 소리 가운데 갑자기 어디선가 다른 소리가 섞여들었다. 너무나 날카롭고 처절한 이 소리는 늑대나 호랑이의 울부짖음 같으면서도 사람이 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로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 같기는 한데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때 소리나는 쪽으로 곽정이 정신없이 뛰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곽정은 곧 길을 잃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들을 향해 닥치는 대로 주먹과 발을 휘둘러댔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황용이 곽정을 앞서가며 소리쳤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곽정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넷째 사부님을 연거푸 외치며 황용 뒤를 따라갔다. 그 말을 듣자 황용은 다시 가슴이 섬뜩해졌다. 오빠의 넷째 사부님이 나를 보면 죽이려 들 거야. 그러나 황용도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녀는 큰 화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피하고 싶지 않았다. 황용은 곽정을 끌고 동쪽 숲으로 향했다. 나무 아래 누군가 몸을 뒤틀며 대굴대굴 구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곽정은 비명을 지르며 급히 달려가 안았다. 예상대로 남이인이었다. 그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 계속 허허하며 실소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곽정은 반가우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달빛 아래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있는 그의 표정이 드러났는데 억지로 웃는 것 같은 그의 얼굴은 너무나 공포스러웠다. 그런 남이인의 모습에 곽정은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남이인은 곽정을 알아보고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전력을 다해 무엇인가 말하려 했다. 그러나 입술은 여전히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잠시 버티다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뒤로 거꾸러졌다. 놀란 곽정이 연신 넷째 사부를 부르자 옆에서 황용이 말했다. 오빠 사부님께서 지금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 말에 곽정이 눈길을 옆으로 돌리니 과연 남이인이 오른손 식지로 땅에 천천히 글씨를 쓰고 있었다. 곽정은 달빛 아래 비친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나를 죽인 자는 바로. 황용은 남이인이 억지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을 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를 길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지금 도화도에 있으니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죽였다는 것을 알 거야. 그런데 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을 죽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일까? 혹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이란 말인가? 황용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그의 손가락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빌었다. 다른 사람 이름을 쓸 거라면 제발 빨리 쓰세요.
그러나 황용의 애타는 바람과는 달리 남이인은 왼편 위쪽에 열십자를 쓰고는 손가락이 떨리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곽정은 땅에 엎드려 사부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사부의 몸이 심하게 떨리며 호흡이 멈추는 것을 느꼈다. 작게 그린 열십자를 보면서 곽정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소리쳤다. 넷째 사부님, 황자를 쓰려는 것이지요? 황자를 쓰려고 하셨지요? 곽정은 남이인의 몸에 쓰러지며 오열을 터뜨렸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니 하루 종일 가슴 속에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곽정은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남이인의 시신 곁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곽정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며 날이 이미 밝았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곽정이 고개를 돌려 사방을 둘러보니 황용은 보이지 않고 남이인의 시신이 두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곽정은 죽어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한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곽정은 남이인의 시신도 다른 사부들과 함께 묻어주고 싶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남이인을 그 자리에 묻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곽정은 해가 떠 있는 동쪽을 바라보며 무작정 앞으로 나아갔다. 전진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 그러고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나무들을 헤치며 무조건 태양을 따라 동쪽으로 나아가는데 눈앞에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밀림이 나타났다. 아주 으스스하고 기괴한 밀림이었는데 나무마다 가시가 달린 긴 넝쿨이 감겨 있어서 발을 들여놓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곽정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무 위로 몸을 날렸다. 나무 위에서 한 걸음을 떼자 찍하는 소리와 함께 바지가 가시에 걸려 찢어지고 종아리에 핏줄기가 선명하게 맺혔다. 그때 밑에서 황용이 외쳤다. 내려오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곽정이 고개를 숙여보니 왼쪽 가시넝쿨 나무 아래에 서 있는 황용이 보였다. 곽정은 대답도 하지 않고 땅으로 내려왔다. 황용은 혈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곽정은 마음이 아리면서 상처가 재발했냐고 묻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황용은 곽정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입술만 실룩거리고는 고개를 돌려 피하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길을 안내했다. 황용은 이렇게 곽정이 가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다시는 곽정을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황용은 곽정과 함께 해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한 조각 한 조각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어느덧 두 사람은 해안가에 도착했다. 그때 황용 눈에 동북쪽 바위 틈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청포가 들어왔다. 놀란 황용이 아버지를 외치며 뛰어갔다. 곽정 역시 그런 황용의 뒤를 따랐다. 그곳에는 청색 장포가 바위 사이에 끼어 있고 그 옆에는 인피가면이 놓여 있었다. 바로 황약사의 물건이었다. 황용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그 물건들을 주워서 살펴보니 장포 옷깃에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곽정은 그 손자국을 보자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솟아오르는 듯했다. 저것은 틀림없이 황약사가 구은백골조로 셋째 사부를 죽인 후 문지른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한 곽정은 황용의 손에서 장포를 뺏어들어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그때 황용은 장포 한쪽 끝이 잘려나간 것을 보았다. 잘린 모양을 보니 수리의 발에 묶은 청포 같았다. 곽정은 가슴이 요동치며 분노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곽정은 자신의 장포 아랫자락을 허리춤에 말아넣고 바다의 범선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배의 벙어리 선원은 이미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곽정은 황용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비수를 뽑아 밧줄을 잘라 닻을 올리고 돛을 펴서 바다로 나아갔다. 황용은 곽정이 마음을 바꾸어 배를 돌리기를 자신을 태우고 함께 가기를 바라며 바람을 타고 서쪽으로 미끄러져가는 범선을 바라보았다. 배의 모습이 점점 작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다가 배가 바다 저편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춘 후에야 자신만이 혼자 이 섬에 외롭게 남아있고 다시는 곽정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